안녕하세요. 자주 방문하여 이야기를 즐기는 채널의 여성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도 저희 모녀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안 들었어요. 딸의 결혼식 3일 전, 제 꿈에서 죽은 남편이 나와 이야기를 해준 것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뻔했어요. 저희 예지몽 덕분이기에 10년간 견딜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은 3년 동안 만나온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도 결혼 준비에 더 신경 써야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늦둥이로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혼을 시키는 자식으로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 딸은 제가 무리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들었나 봐요. 혼술가전을 보러 갔던 날,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딸 결혼시키면서 전 재산 다 털어놓을 거야. 나는 비싼 거 좋은 거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빠들만큼만 해줘. 우리 막둥이 결혼시키는 건데 엄마가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 오빠들도 다 그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건 받아도 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오빠들 결혼할 때 줄줄 쫓아다녔던 거 기억이 안 나? 아이 그저 적당하고 저렴한 것을 골라서 해줘도 돼. 혼자는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부로서 처음 사용하는 전자제품인데 제대로 된 것을 사야지. 엄마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예 빨리 예쁜 것을 골라보세요. 제가 비싸고 좋은 것을 고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제일 저렴한 것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배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딸이 선택한 것으로 구매를 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혼자는 저렴한 곳으로 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 알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딸이 고른 것 대신에 좋은 것들로 바꿔서 신혼집에 넣어 주었어요. 물론 다른 나중에 알고 나서 잔소리를 엄청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딸이 괜찮다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거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마지막까지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나를 결혼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이젠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발 마음이 약해지지 마. 지금처럼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당신은 오랫동안 살 수 있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치료를 더 열심히 받으면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폐암 하나 못 꾸지겠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나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지루하다 해도 소용없다는데 우리 희망만 고집하지 말자. 당신은 피똥이 같은 자식들로 곧 저 세상에 갈 수 있어. 우리 예빈이 이제 13살이야.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자식을 놓고 왜 자꾸만 갈 생각을 해? 나 혼자 남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안해. 당신이 담배를 끊으라고 할 때 진작에 끊었어야 했는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당신도 잘 아는 것 같아. 저 남편의 이야기에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별말 없이 제가 진정할 때까지 등을 두드리며 기다려 주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할 말이 뭔데? 너 이상한 소리를 꺼내려는 거지? 여보, 내가 아들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당신이랑 우리 딸은 걱정이 좀 되네. 특히 우리 막내딸은 더 신경이 쓰여.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내가 신랑 될 사람도 봐주고 식장에 들어가 손을 잡아서 넘겨주어야 해요. 하지만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우리 딸이 혼자 식장에 들어갈 곳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렇게 긴장되면 오래 살아도 되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살아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큰 짐을 지었나 봐.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지 말아요. 나는 먼저 떠날 거지만
여전히 당신의 아이들 곁에 있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요. 혹시 우리 딸이 나중에 결혼한다면 저 대신에 당신이 신경 많이 써 주기를 바랄게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딸의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랍에서 가방을 꺼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에게 통장 2개를 내밀었어요. 하나는 남편이 떠난 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보탰으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딸이 결혼하는 것만큼은 모두 좋은 대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했죠. 남편은 그렇게 통장 2개와 유언을 남긴 뒤 정확히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떠난 후 통장 2개에 들어있는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아들들이 결혼할 때 처음으로 조금씩 꺼내서 보태를 해주었죠. 나머지 돈은 모두 딸의 결혼식에 사용할 예정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제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딸만 걱정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남편을 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쓰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과 남편이 준 돈을 모두 탈탈 털어서 딸에게 좋은 것들로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남은 돈을 비상금으로 챙겨놓아서 딸을 돕고 싶었어요. 저는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을 보내는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들들을 보낼 때는 이렇게까지 걱정하거나 가슴이 콩닥하지 않았는데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돌았어요. 그래서인지 누군가 제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딸은 저와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한 잔의 맥주라도 같이 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라도 즐겨야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서 술은 입에도 안 되더니 갑자기 어째서 오늘은 우리 딸이 쏘는 건가 싶어요. 이미 내가 치킨을 배달시켜놨네요. 엄마는 그냥 몸만 나오시고 오랜만에 모녀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요. 나는 딸의 이야기에 부엌 식탁으로 나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결혼해서 나간 후 저희 모녀 둘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결혼을 하니까 일 속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듯 했죠. 이제는 나도 나가서 이 집에 혼자 있게 될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게겠네, 엄마. 나 시집 보내면서 많이 서운하지? 그걸 말이라도 하냐? 당연히 애지중지한 기운 막둥이가 시집을 간다는데 서운하지. 에휴, 예빈아. 너까지 나가고 나면 이제 엄마는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 오서방이랑 자주 찾아올게. 어차피 신혼집도 30분밖에 안 걸려서 오서방이랑 싸우면 내가 달려올 곳은 친정밖에 없어. 아이고, 너는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 싸울 생각을 하냐? 그나저나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대? 그래도 오서방이 너한테 잘하는 것 같아서 안심은 되지만 엄마는 너까지 집을 나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이상하네. 지은 씨랑 알콩달콩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줄기차게 찾아올 거야. 자주 와서 반찬도 가져가고 해야죠. 아이고, 딸 키워놓으면 도둑이 온다던데 그 말이 딱 맞네. 너는 결혼해서 엄마 집 털어갈 생각밖에 없지요. 저는 그날 집을 주기적으로 털어가겠다는 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이런저런 장난도 치고 자주 찾아오겠다며 안심도 시켜준다면 그나마 싱숭생숭한 기분이 나아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위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니 저는 불안해하기보다 두 사람이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 딸의 결혼식이 3일 정도 남았을 때였죠. 그날 저는 딸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물려줄 그릇 세트들을 꺼내어 하나씩 정리했어요. 요즘은 딸이 결혼식을 하며 그릇을 백화점에서 따로 구매해서 주지만 저는 그릇만큼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물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딸에게 물려줄 그릇은 저도 친정 엄마에게 결혼할 때 물려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려줄 그릇들을 꺼내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닦아서 포장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 많이 피곤했나 보여요. 평소와는 달리 저는 이른 저녁에 일찍 잠에 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푹 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그날 꾼 꿈에는 죽은 남편이 나오게 되었고 언뜻 보기에도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꿈속이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죽은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서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당신, 오랜만에 나의 꿈에 나와서 표정이 왜 그래? 혹시 우리 예빈이 우서방에게 보내려 하는 게 있나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아니면 일찍 그 세상에 가 있으니 우리 딸 손을 못 잡아줘서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그 놈한테 우리 예빈이 보내면 안 돼. 내 귀한 딸을 그런 집구석에 절대 시집 못 보내. 당신이 뜬금없이 꿈에 나타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은 이미 확정됐고 며칠 지나면 식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그 집에 시집을 못 보낸다니. 그 놈은 죽었든 깨나든 결코 우리 집 식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일 가서 당장 결혼을 엎어. 우리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내면 모두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세상을 떠난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고함을 쳤어. 살아있는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소리를 안 쳤었는데. 그 사람인데 죽어서 꿈에 나와서 귀가 아파할 정도로 크게 화를 내니까 무섭기도 하고 괜히 불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닌데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러는 거야? 왜 멀쩡한 딸의 결혼 회방을 놓는 거냐고? 죽어서 심술을 부려도 정도껏 해야지. 아니면 이유를 알려주고 취소하라는 소리를 하든가? 지금 결혼식이 며칠 남았는지 알아야 하니. 내가 지금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잔말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안 그러면 당신이나 예빈이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거야? 지금 결혼식이 3일 남았는데 다짜고짜 꿈에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건가요?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저 지켜만 보는 것도 하거나 해. 괜히 결혼이란 것은 이상한 얘기만 하면서 원망 듣고 싶지 않아. 결혼하면 나의 딸이 고생만 하고 상처만 남는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고 지금 당장 결혼을 포기해야 해. 분명히 결혼 그만두라고 경고했지. 죽은 남편은 끝까지 화를 내면서 경고했으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곧장 잠에서 깨어나야만 했죠. 그날 밤 마치 악몽을 꾸듯이 일어나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고함을 치는 남편이 너무 무서웠나 봐요. 남의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딸을 보내기 싫어서 이런 꿈을 꾸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꿈을 꾸고 나서 저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 하고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꿈을 잘 꾸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가끔씩 꿈을 꾸게 되면 대체적으로 잘 맞는 편이었거든요. 특히 꿈에 죽은 남편이 나오면 100% 맞는다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제 꿈에 나온 적이 딱 3번 있는데 그것이 모두 백발백중이었어요. 한 번은 첫째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나왔고 또 한 번은 막내딸이 대기업에 합격한 소식을 전할 때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은 꿈마다 표정이 모두 달랐답니다. 꿈에서 표정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좋지 않은 일이 생겼고 정말 해맑게 웃으면 집에 경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꾸게 된 딸 결혼에 대한 꿈에서는 죽은 남편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이 결혼을 절대 시키지 말라며 고한까지 적기 때문에 신경이 너무 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신경이 잔뜩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나가려고 안 했었어요. 그러나 딸이 소파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지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엄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오늘 지혜 이모랑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점심 약속이라는데 10시가 넘어도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늘 꿈자리가 엉망이라 안 나갈 거야. 너도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지혜한테는 이제 슬슬 못 나간다고 전화해줘야겠다. 나 오늘 나가봐야 하는데 지은 씨랑 결혼식에 필요한 대여물품들 찾으러 가기로 했어. 엄마가 어떤 꿈을 꾸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었는데 꿈은 반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엄마들 괜히 신경 예민한 채로 집에 있지 말고요. 지혜 이모를 만나고 왔어요. 누가 꿈이 반대를 하는지 엄마인데 꿈이 잘 맞는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빈아, 오늘은 웬만하면 집에 있어야 해.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히 나가다가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야. 다른 저의 말에 예비 사이가 데리러 오는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 꿈만 더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싶다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딸의 설득에 따라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꿈이 자꾸 생각나니까요. 신경이 쓰일 것도 같고 마음만 복잡할 것 같았는데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간 절에 보더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 장난을 치느라 바빴어요. 어머, 너 얼굴이 왜 그래? 내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는 게 그런 건가? 얼굴이 박사 같아. 너 이러다가 딸 결혼시키고 나면 꼬부랑 할머니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장난 좀 치지 말라고 했지. 오늘 기분이 꿀꿀하고 안 좋아. 아니, 내 친구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 너 돈이 있으면 거울 좀 봐. 얼굴이 누구를 봐서 결혼식이 3일 앞둔 예비 신부 엄마로 생각하겠어? 설마 예빈이 결혼식 3일 앞둔데 파혼하겠어? 그게 말이죠. 사실 어제 남편이 꿈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날 친구에게 그전 날 꾸었던 꿈 이야기를 모두 했더니 친구는 깜짝 놀라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아들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꿈을 꾸지 않았냐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죽은 남편이 꿈에 나와서 딸의 결혼 이야기를 하냐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 시기에 좋은 꿈을 꿔도 모자라는데 딸이랑 결혼 이야기를 하는 꿈은 더욱 그렇겠죠. 바로 결혼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더 신뢰할 수 있는 내가 그런 꿈을 꾼다면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지. 아니야. 네가 꿈을 꾸면 항상 백발백중이잖아. 너 기억나지? 우리 학교 다닐 때에도 내가 꿈꾼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날 눈길에 미끄러져서 발이 부러졌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꿈은 신경이 많이 쓰이네. 그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왔지 지금까지는? 남편의 꿈에 나와서 틀린 적이 있어? 나중에 큰일 나기 전에 사위 그놈 뒷조사 좀 해봐야겠다. 1. 이대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뒷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내 남동생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자. 지금 결혼식까지 3일 남았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뒷조사를 해야 하는 건데요? 결혼식은 얼마 남지 않았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예빈이가 나중에 알게 된다면 진짜 일이 날 것 같아요. 친구는 아무래도 제 남편이 꿈에 나왔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것 같다며 한번 알아보자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본인 남동생에게 이야기하면 뒷조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 친구의 남동생은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뒷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3일 남았을 뿐인데 다른 예비 신랑과 결혼한다는 생각에 흥분하고 있어서요.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거절의 표시를 했어요. 그냥 뒷조사 안 할래,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꿈 때문에 예비사의 뒷조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 그냥 아직 결혼식까지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사람이나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도 예빈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예비 사위 뒷조사는 내키지가 않아. 그러다가 괜히 들키기라도 하면 의심 가득한 노인네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고요. 그게 무슨 얘긴지 얘기해봐. 요즘에 결혼할 때 건강검진부터 교회 대출 내역까지 확인을 받는다더라고 하더라. 그리고 들킬 위험은 전혀 없어. 뒷조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냥 예비 신랑이나 신부가 괜찮은 사람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해. 친구는 친조카처럼 생각하는 제 딸이 걱정이 된다며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저도 가만히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갑자기 남편이 되는 꿈을 꾸고 딸을 그냥 결혼시켜버리면 찜찜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 혹시 괜찮니? 너의 아내는 누나인데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할 말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누나 안녕하세요. 아까 전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간단히 얘기는 들었어요. 예비선임으로 뒷조사를 하시는 건 맞으시죠? 아이, 그런데 지금 결혼식이 3일 남은 상황이라고 하던데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너 운영하는 업체에서 우리 이사비에 대한 사이도 뒷조사 가능할까요? 아이, 그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부터 그러면 당연히 먼저 처리해 드려야죠. 일단 뒷조사를 하려면 예비사진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얼굴을 알아보기 쉽게 한 사진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해서 적어요. 뒷조사하기 위해 직접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 예비 사위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꿈에서 들었던 대로 문제가 있다면 확인하고 싶어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사실 나는 친구의 남동생에게 모든 뒷조사를 맡기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음이 급하기도 했으며 남편의 꿈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친구의 남동생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내 부탁을 수락해 주었고 다음 날 아침부터 함께 잠복하며 뒷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둘은 아침 일찍 예비 사위에 액션즈 미싱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니 예비 신라란 게 별로 없었어요. 집을 나온 후 딸을 만나 데이트를 한 게 전부였거든요. 게다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둘은 전날 찾지 못한 결혼식 대여품을 찾아다니거나 맛집을 찾아다닌 게 전부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꿈을 꾸게 돼서 괜히 예민해져서 죄 없는 사람을 의심했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만 뒷조사를 중단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되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헛걸음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쫓아다녔지만 뭔가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뒷조사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나, 우리 조금만 더 쫓아다녀 볼까요? 아직 해치진 않았고 모든 나쁜 짓은 밤에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포기하더라도 하루는 모두 투자해서 뒤쫓아 다녀봐야 해요. 그래도 지금 상황 보면 뭐가 나올지 안 보이는데 괜히 내 꿈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안 좋고 아이도 저 때문이라면 굳이 뒷조사 접을 필요 없어요. 원래 제가 아는 일이 매일같이 참복하며 사람을 뒤쫓아다녀서 그 정도는 아무 무슨 이상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를 끝까지 쫓아다녀 보아요. 처음에는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친구들과 한잔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얼굴도 모르는 친구의 남동생이 술집에 들어가서 몰래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줬더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예비 신랑이 그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린지. 대기업도 아니고 우리 예비 신랑이 이런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지아나, 너 착각한 거 아니지? 아이, 제가 가져온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 누나가 보내준 사진에 있는 남자가 똑같은 사람 같은데 처음에는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 남동생에 대한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멀쩡한 대기업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친구 남동생이 찍어온 사진을 살펴보니 정말로 술집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술집에서 일하는 도중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보면서도 믿기 어려워서 몇 번이나 다시 살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예비 사이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혹시 예비사 놈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어서 다음 날이 주말이라 회사에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남동생이 예비 사이에서 일하는 모습을 술집에서 보게 되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봐도 예비 사이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겸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술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무래도 예의사 입은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지안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나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요. 누님,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나로 한번 알아볼까요? 아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금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친구의 남동생의 말에 이참에 확실히 확인해보고 싶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구의 남동생이 아는 사람에게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흐른 후에 친구의 남동생이 연락을 받고서 즉시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서류를 확인한 결과 세금 신고 내역에는 술집 이외의 정보가 없었죠. 저는 친구의 남동생과 함께 서류를 확인한 후 당황해 헛웃은 이외의 정보가 없었다. 이에 친구의 남동생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자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감쪽같이 사람들이 속일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이 누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누나 딸도 속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딸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 아니면 예비 사회를 만나서 왜 속였냐고 따져볼까요? 물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운데 사무실을 봐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사실 예비 사회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던 것은 모두를 속였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사회가 제게 당당히 대기업 이름이 바뀐 명함을 내밀었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을 때 막힘없이 대답을 했거든요. 당시 예비 사회가 세세히 설명해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예비 사회가 모두를 속이려고 따로 준비를 한 것 같은 생각만 하면 화가 났어요. 당장 술집에 가서 예비 사회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비 사회가 혹시 더 속임수를 부려서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한참 동안 머리를 부여쳐 가만히 쉬고 있었어요. 친구 남동생도 황당해하는 듯 저는 무슨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 12시가 되었을 때 즐기고 있었어요. 예비 사위는 해맑은 표정으로 술집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밖으로 나왔어요. 일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친구 남동생과 함께 예비 사위를 쫓아가 보니 뒤로 자빠질 만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있더라도 예비 서인은 일이 끝나자마자 급히 어디론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지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 맞죠? 허위인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거지? 예비 서인은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러 갈 일도 없고 아마도 제 직업 이외에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 서인은 고속도로를 약 1시간 정도 달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너무 멀어질 정도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12시가 넘은 시간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예비사의 뒤를 쫓는 동안 혹시 다른 여자를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상한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사이가 도착한 곳은 다른 비닐하우스였죠. 다행히 주변 가로등 불빛이 있었기에 저희 두 사람은 차를 세워놓고 예비사이가 뭐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아이 뭐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이 시간에 비닐하우스는 왜 찾은 거지? 아니 누나? 혹시 예비사이한테서 비닐하우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어요? 아니, 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다던가 하는 얘기는 한 번도 그렇게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이 나한테 비밀을 만드는 애가 아니라서 사소한 것들도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비사이가 그런 곳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이야기를 했겠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기 소원에 들려있는 비닐봉지는 뭐지?
저는 친구 남동생의 이야기에 예비 사이가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예비 사이는 손에 들린 비닐봉지와 삽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습을 보고 저는 오밤중에 비닐하우스 안으로 어째서 들어가는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사이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친구 남동생과 함께 차에서 내려 뒤편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나이는 구멍을 통해 비닐하우스 안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예비 사이는 까만 봉투를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땅을 파서 묻고 있었고, 비닐봉지를 묻자마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놓은 후 황급히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친구 남동생은 뒤따라가야 할까 고민했었고, 시간이 보니 어느덧 새벽이었고, 아무래도 예비 사이는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의 남동생과 나는 뒤쫓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알아내야 했어요. 내 친구 남동생이 예비사의 택시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뒤쫓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비사가 지금 어딜 가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집에 돌아가는 게 유일한 선택일 거야. 우선 비닐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에 남동생은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사부를 들고 비닐하우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비사가 표시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 나는 친구 남동생이 발견한 비닐봉지를 내 앞으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기가 막히게도 돈이 들어있더라도 저는 당최 돈을 왜 비닐하우스의 땅을 파고 묻어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남동생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돈을 보더니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것 같아요. 누나, 아까는 직접 문제를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친구가 한 이상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말이 있었다고 했더니 그게 예비 사입은 세금 신고의 역할을 확인해 보니 재작년까지는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신고 금액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세금 신고가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 세금 신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는 제가 술집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꼼수를 썼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예비 서이분이 돈을 땅에 묻은 것을 보면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의 남동생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친구의 남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사이가 신용불량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술집에서는 1급을 받고 있는 듯하고 현금을 땅에 묻어놓은 것을 보아 돈을 숨기려고 하는 듯 보인다고 해요. 했어요. 왜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신용불량자들이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묻거나 숨겨놓잖아요. 친구 남동생은 아마도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머리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갔고 일단 비닐봉지를 그대로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죠.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 씨가 정말로 직업도 속이고 신용불량자로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술집이라니 그 사람이 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해. 그래요, 알겠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서방이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 너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일단 세금 신고 서류는 확인한 상황이고 땅에 묻힌 비닐봉지는 그대로 들고 왔어. 엄마,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요. 저는 그런 딸에게 일단 예비 사돈 집으로 가서 얘기 좀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급하게 모아놓은 증거물들을 대고 예비 사돈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예비 사돈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위를 불러냈고요. 손에 쥔 비닐봉지를 던졌다 내려놓았죠. 웃기려 비닐하우스 안에 묻어놓은 이 돈은 뭔가 웬만한 것은 다 알아왔으니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게 장모님. 이게 뭔가요? 저는 전혀 모르는 돈인데요. 당신,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증거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비 사위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제가 화가 나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예비 사회를 보며 모르는 돈이니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돈은 우리가 다시 가져갈 것이라고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사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예비 사위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어요. 이미 사진도 다 가지고 있고 대기업 안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는 게 낫지 않겠냐고 겁을 주며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사위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저 대기업에는 가본 적도 없고 계속 술집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아는 선배의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어요. 그래서 빚만 엄청 늘어났고 아는 선배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뭐라고 설마 했는데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하는 곳 사장님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돈을 받기로 하여 자네 비닐하우스 안에 돈을 묻었다. 그 후에 통장 압류가 되어 있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비사위는 친척이 소유한 버려진 비닐하우스로 돈을 가져가서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소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하여야 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나중에 들키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술집 사장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세금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최소 금액만 입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아서 숨겨놓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한 싸던 표정을 보니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였죠.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신용불량자로 술집에서 현금을 받으면 일을 한다는 거야? 오, 엄마, 속에서 미안해. 그런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이놈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털어놓고 상의를 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해? 예비사도는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예비사의 등짝에 손을 올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그제서야 죽은 남편이 예비사위에게 시집을 가면 딸이 고생만 하고 가슴에 피멍이 될 거라고 했던 말뜻을 알 수 있었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제 딸은 돈을 버는 ATM 기계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마음고생을 엄청 하게 될 것이 분명해요. 제 딸은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예비 사이에 멱살을 잡고 방방 뛰며 난리를 쳤어요. 당신은 제정신이세요. 그동안 어째서 그랬는지. 연애하면서 입혔던 게 그런 핑계라니. 대면 돈을 빌렸다가 다 이유가 있었다니.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에요. 당장 파혼하자. 그리고 나는 해 뜨는 대로 당신을 고소하겠어요. 각오해두세요. 예빈아, 나 정말 잘못했어. 죽을 지라 지은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지 않을까? 내 딸은 결국 파혼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고 예비 사위는 저희 모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집된 돈도 있어서 본인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죠. 그날 일로 결국 제 딸의 결혼식은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변호사를 만나서 문제에 대해 상의하게 되었어요. 곧장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파혼은 물론 사기 결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결혼 준비에 사용한 돈까지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예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후회를 표현했지만 제 딸은 크게 실망하여 그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 저와 딸은 남편의 묘지에 찾아갔고 꿈속에서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려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사안이 해결되었다는 인사를 드렸죠. 이번 이슈를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며 올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 딸은 파혼의 충격으로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다행히 딸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다며 금방 마음 정리를 하고 이런 나머지 내려왔어요. 혹시나 자리에 주저앉을까 봐 노심초사를 했는데 씩씩한 모습에 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물론 딸에게는 이번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았겠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큰 일을 겪고 나서 멀쩡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시간의 힘을 믿어요. 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힘들었던 그 일도 조금씩 흐려지지 않겠죠. 그래도 저는 딸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조만간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가려고 해요. 시원한 바다도 보고 하루를 즐겁게 놀다 오면 조금이라도 그 일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텐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